Agile University.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 제가 영광이죠. 예. 이거 봐, 이거, 지금 참가자 숫자가 지금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세미나가 60명 안팎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하 사장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0명. 예. 자, 그럼 2시가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교의 학장을 맡고 있는 서유 교수입니다. 원래 이 세미나는 경영연구소, 아주대 경영대 경영연구소 주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간으로. 오늘 강주영 소장께서 수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수업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들어서 5번째 세미나가 되게 됐는데요. 오늘 모신 강사님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대명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원태 사장님이십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원태 현대자동차 사장님은 80년에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84년에 아주대학교 산업공학을 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86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셔가지고요. 2010년에 현대자동차 이사로 승진하셔서 생산운영 실장이 되셨고요. 2012년에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현대자동차의 상무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울산공장 부공장장, 그다음에 2018년에 현대자동차 부사장, 울산공장장을 겸임하시고 그해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작년 12월이죠.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되셨습니다. 산업공학 저도 학부에서는 산업공학을 전공했지만은 그 산업공학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선배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동문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하원태 현대자동차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서 교수님께서 거창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실제는 학교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35년간 같은 직종, 같은 회사에만 줄곧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경험하거나 또 알고 있는 게 또 굉장히 좀 한정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체가 우리 학부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원 학생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한정된 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미리 전제한다면 현대자동차가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예. 내용 자체가 이제 제목이 자동차 산업 변화와 현대자동차 미래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볼륨이나 이거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젊을 때 사진이라서 지금하고 좀 다르네요, 보니까. 다음.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미래 사회가 뭐 다들 예측하겠지만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인프라, 가정 및 자동차 등이 상호 연동이 되면서 초연결 사회가 구현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산업혁명을 우리가 쭉 얘기를 하는데 그 트렌드하고 환경 변화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3차 산업혁명 때에 전자기기, 정보기술 또 디지털 이런 걸 활용한 설비 자동화를 통해서 다품종 대량 생산을 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또 정강현실, 협동로봇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대량 생산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고객 요구가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 대응 전략이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체가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 경제의 자동차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현대자동차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경 때문에 산업의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예측해보고 여기에 대응해서 현대자동차는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해서 갖고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최대 핸디캡인 노사관계에 있어 갖고는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될 건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과 국민 경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 생산, 고용, 조세, 또 부가가치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약 10%를 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제조업 생산의 약 12.7%, 또 고용 인원의 약 11.9%, 조세의 14.1%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10%인 55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 및 높은 외화 가동률로 실제 국가 경제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생산은 15년 5위에서 작년까지 약 7위를 하고 있고 코로나 경제 환경 속에서는 일부 인도라든가 멕시코 이런 데가 물량이 줄어들고 또 독일이 물량이 빠지면서 금년도는 지금 현재 한 4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회복이 된다면 다시 6, 7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무역 수지에 있어 갖고는 약 그 50조에 해당하는 72.7%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높은 산업 연관 효과가 있고 첨단 기술의 대규모 상용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유발 개수가 2.6으로 연간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높고 특히 철강, 반도체, 화학 등 연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5G 통신망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등 주변 산업과 자동차와 직접 관계 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또 친환경 충전소 이런 것이 자동차와 직접 관계가 있고 기술 측면에서도 이제 3D 프린팅이라든가 IoT, 또 정강 가상현실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차와 직접 제조 환경에서 기술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제품 측면에서도 UAM,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자동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커넥티비티와 관련해서
스마트홈이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주변 산업과 자동차가 직접 관련이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커넥티드 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하고 융합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던 자동차 메이커가 쇠퇴를 하거나 또 일부 폐쇄를 하면서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나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2013년까지 5위였던 생산량 자체가 인도와 멕시코에 뒤지면서 지금 7위가 되고 있고, 수출 물량에 있어서도 미국에 역전을 당하면서 지금 4위, 5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역사와 또 글로벌 판매, 브랜드 순위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도에 설립이 됐고, 엑셀 수출을 제가 입사를 86년도에 했습니다. 입사하는 해에 엑셀을 미국에 수출을 했고, 2000년도에 기아자동차와 통합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출범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별도로 출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수상 이력으로서는 품질 측면, 그 다음에 브랜드 측면, 그 다음에 디자인 측면, 또 최근엔 월드레이싱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보시면은 연간 총 생산 능력이 기아를 제외한 현대 단독으로 532만 대가 설비 캐파를 갖고 있고, 작년 실적이 448만 7천 대였습니다. 국내에 울산, 아산, 전주 3개소의 공장을 갖고 있고, 북미, 남미 대륙에 미국과 브라질에 각각 공장이 1개씩 있고, 동양의 중국, 인도, 베트남에 3개 국가의 제조 공장을 갖고 있고, 유럽에 체코, 러시아, 터키 해서 7개국의 13개 해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합하면 기아 자동차가 약 345만 대 볼륨을 갖고 있고, 현차 그룹의 완성차 생산 능력은 약 877만 8천 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판매 실적을 보게 되면 과거에 최대 생산했던 해가 2015년에 496만 5천 대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450만 대 수준으로 볼륨이 다운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생산 선적 확대 위주 양적 성장에서 시장 수요와 연계한 최적 생산 또는 유연 생산 운영으로 해서 수익 중심으로 해서 질적 성장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판매하고 브랜드 순위를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판매 대수 순위로는 현대기아가 719만 대로 5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3사가 통합하기 전에 1999년도 그룹이 출범하기 전에 10위에서 5위로 장족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143억 달러로 해서 테슬라보다도 더 가치가,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 도요타, 벤저, BMW, 혼다에 이어서 5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미국에서 발표하는 JD 파워라는 그 초기 품질
조사하는 회사에서 과거에 1등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가장 늦게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초기 품질 만족도가 경쟁차를 제치고 프리미엄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 브랜드는 10위에 마크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산업 수요가 저성장이 아마 지속될 걸로 봐지고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더 악화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약 마이너스 4%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자동차 수요 또한 9천만 대 수준에서 19년도 8,690만 대, 금년도는 7천만 대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지고 내년도에 약 10% 성장을 하면 8천만 대에 못 미치는 이런 수요가 되고 과거 2018년 이전 수요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2025년도는 돼야 9천만 대를 회복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 저희 제조 현장에도 실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거나 또 판매 또 본사 사무실 이런 것이 셧다운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국가 경영이나 보건 체계 또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란 것은 뭐 코로나 이후가 됐든 위드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를 맞고 난 뒤에는 그걸 변곡점으로 해서 넥스트 노멀 시대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을 20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비해서 말씀드려보면 사회적인 그 변화, 임팩트 부분이 금융 경제의 하나든 그 금융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 질서 전반에 임팩트가 있고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만성적인 저성장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로컬리제이션으로 가는 이런 변화가 있고 또 정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 주도로 하는 큰 정부 다시 말하면 이제 정부 주도로 경제라든가 정부 기능 자체가 확대가 되고 뭐 당연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 확대, 통화 정책 이런 것들로 해서 경제를 리딩하는 또 그런 것을 레버리지를 해서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산업에 있어서는 디지털화와 저탄소 산업이 아마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그 주 이슈가 메카라 해서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메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에도 뭐 이러한 트렌드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주요한 경향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예측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라 해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또 비대면 이런 문제 때문에 모빌리티 시장 자체는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카풀이나 카헤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자차 쪽으로 다시 말해서 위생 관리가 용이한 쪽으로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전동화에 있어 갖고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확산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차급에 있어서는 소형차보다는 프리미엄 시장에 있어 갖고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이 전동화가 더 빠르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 주도로 해서 경제를 끌고 간다면은 결국 우리가 구형 기술보다는 앞으로 미래 기술에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화 지원 정책이 각국별로 해서 경제나 경영 상황에 맞춰 갖고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커넥티비티 관련인데 이것은 역시 소비자의 니즈가 여전히 있고 기반 기술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넥티비티를 장착한 차량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율주행에 있어 갖고는 과거에 사람 중심의 운송에 있어 갖고 자율주행 하던 것이 결국은 사물, 물류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먼저 일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교통사고 또 운행사고가 남으로 해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이 나면서 물류 쪽에서 먼저 오토노머스 산업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자동차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금년도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00년도하고 1913년도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거리를 촬영한 것인데 좌측에는 행인들 속에 말과 마차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는 한 대뿐이었던 것이 13년 뒤에 마차는 한 대뿐이 없고 전부 자동차로 가득 찬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변화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오지만은 이 변화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후발주자로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구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3대 전략으로 클린 모빌리티, 친환경차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카,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클린 모빌리티 전략으로서는 친환경 신규 모델 개발과 출시 및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글로벌 3위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차는 4개 차종, 그 다음에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종 5개 차종, 전기 자동차가 현재 4개 차종에서 내년도에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출시할 계획에 있고 수소 연료 전지차 넥소를 2018년도에 개발해서 2세대 수소 연료 전지차를 양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아 자동차를 포함해서 2025년에 44개의 친환경 모델을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용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어프바디를 다양화함으로 해서 글로벌 3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용 플랫폼을 하게 되면 상품성이나 또 개발의 효율성 또 혁신성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모델을 A 세그먼트 소형차부터 B 세그먼트, C 세그먼트, D 세그먼트 각각의 모델 출시의 방향성을 정립을 해서 작업에 맞는 그런 개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인데 언론에 난 바와 마찬가지로 수소 전기차는 2030년에 수소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적선 2030년까지 76조를 들여서 약 50만 대의 수소 연료 전지차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고 최근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수소 산업 육성 국가 성장 동력을 또 정부에서 제시함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가 실제는 차량뿐이 아니고 열차, 선박, 드론 또 발전소에 확대하는 수소차 전략이 아니고 수소 산업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 로드맵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기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은 그 차량 보조 시스템 주차라든가 또 운전하는 보조 시스템 성능을 고도하던 그런 기술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자율주행에 의한 로보택시를 운영할 목표로 자율주행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차량에서 보편적으로 탑재하는 안전기술이 보시면은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차선 이탈 방지, 또 주차 충돌 방지, 후측면 충돌 방지 시스템, 그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 또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 안전기술로 채택을 하고 옵션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1단계, 2단계, 내비게이션 기반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 원격 스마트 주차, 전방위 모니터 이런 것들을 선택적 편의사용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채택되어 있습니다. 미래기술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소위 마스라 해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 해서 모빌리티 과거의 현대자동차가 전통적으로 차량 제조와 판매 서비스를 통한 그런 산업에서 차량의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모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또 에너지 부분, 또 로봇 부분, 또 AI 인공지능 부분 5개
중점 투자 분야를 전략적으로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5대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한 군데, 그다음 중국에 한 군데, 그다음 실리콘밸리 미국에 한 군데, 그다음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고 또 서울에 이렇게 해서 5군데의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과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고 이를 위한 투자를 카쉐어링 관련해서 인도의 REVV, 그다음에 동남아의 그랩, 그다음에 호주의 카네스트 도어, 그다음 미국의 미고 등을 합작 투자하거나 또 전략적 제휴를 맺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투자를 위해서 2025년까지 약 61조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개발을 한다든지 연비 개선 이런 걸 상시적으로 하던 R&D와 그다음에 경상 투자를 포함해서 41조, 앞에서 말씀드린 신사업과 신기술 이런 것에 20조를 포함해서 총 61조를 앞으로 25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현대자동차가 그리는 미래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확대요, 확대. 이게 미국의 아마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보면 이게 산호세가 나오고 도시 항공 urban 에어 모빌리티라 해서 UAM 도시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걸 육지와 연결하는 허브를 통해서 지상과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가 에어 모빌리티를 타고 허브에 미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아마 특수 목적 차량 PBV를 타고 이 차를 타고 자율주행에 의해서 허브에서 만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아마 그래서 짐은 별도로 싣고 짐을 옮기는 다목적 차량이 있고 또 사람이 타는 또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량이 꺼졌는데요. 음량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 가는데 회의 가는데 이제 가족과 같이 아마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이동할 때는 그 자율주행 차를 타고 또 바다 건너 산호세에서 올 때 샌프란시스코 올 때는 UAM을 타고 이 기지국의 허브에서 만나는 겁니다. 출장 와서 아마 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온 사람 2사람, 그 다음에 항공 모빌리티를 타고 온 사람 1사람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 미팅을 하고 가족들은 아마 쇼핑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은 그 UAM의
우버와 같이 우리가 M&A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우버에서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제작은 현대자동차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조의 강점이 있고 우버가 이제 서비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M&A를 작년도에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브에는 컨퍼런스 룸뿐이 아니고 좀 뒤에 나옵니다만 의료 서비스 또 다른 생활 주거문화, 생활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아마 준비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아마 그런 것을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 그 화면을 봤는데 이런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 항공에 대한 법규 또 자율주행에 대한 법규 또 도심 거점을 만들어서 복합 물류센터나 복합 생활 이런 거점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국가의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싱가포르에서 지금 일단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뭐 이런 부분을 구현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안 하냐고 이제 울산시장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법규나 또 대학 이런 것을 이제 하려면 산학협동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지원을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법규가 이걸 시행할 수 있는 파이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국가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제 노사관계에 있어 갖고는 울산 공장에 제가 근무한 게 2009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지금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제조기술 파트에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노사관계에 이제 굉장히 생소한 분야입니다만은 또 한국의 제조업체 특히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은 노사관계가 굉장히 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공정만 잡더라도 전체 생산이 멈추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에 있어갖고 노사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이런 것이 실현이 가능하려면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근로자들의 불만, 또 사용자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87년도 6월 달에 소위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제 민주항쟁 이런 것과 더불어 노동자 대투쟁 선언이 됐고 여기 따라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8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80년대까지 노사관계가 노동해방, 평등사회 건설 뭐 이런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치열한
그런 노사 갈등이 있었고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정치 이익 집단화가 되고 노조 집행이 최대 목표가 되면서 노사 갈등보다는 노노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은 정치 파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노동운동의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졌고 최근에 와서 이제 고용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순화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면서 정부에서 앞서서 통상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 이런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이슈가 20년, 30년 걸리던 노동운동이 정치권에서 뭐 3, 4년 안에 좀 일거에 해결하는 이런 법제 환경이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노동관계가 또 노동운동 자체가 설 자리가 약해지는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우리가 변곡점에 와 있고 지금 시점이 자동차 산업적으로도 갈림길에 서 있고 실제 여기 따라서 우리가 도약할 거냐 도태할 거냐 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은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준비를 한 건데 과거에 저는 이제 생산기술에 한 2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조 실제 현장에 이제 또 제조 현장에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철학은 단순 반복 작업은 반드시 작업자가 실수를 하고 품질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조는 반드시 산포를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머신과 매트리얼 또 메소드 맨 중에서 제일 산포가 큰 것이 사람에 의한 산포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구분돼야 되고 이런 단순 반복적이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람은 관리하고 운영하고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부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과거에 기계가 할 수 없어갖고 사람이 하던 일을 앞으로는 센서라든가 또 카메라 기술 또 인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걸 빨리 해야 제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은 좀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기술 파트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3년간 그 무분규 2년간 무분규를 했고 또 3년 전에는 한 10시간 정도 파업으로 여름 휴가 전에 이제 교습을 타결했는데 과거에 현대자동차 하면 파업, 교습 결렬, 뭐 손실, 노사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굉장히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그런 우려나 또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합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노사가 대화와 교육을 통하고 또 강연을 같이 들음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상당 부분 공유를 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문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에 대해서 응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려는 전동화, 자율주행, 신제조기술, 뭐 신사업 이런 것들이 대규모 인원 감소와 전환 배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노사의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과 설득을 할 거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회사 미래 비전이 직원들의 미래 비전과 일치하는 그런 공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강의 시간이 뭐 40분을 제가 정확히 맞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문 대통령이 우리 울산 공장, 제가 지금 앉아서 있는 회의실 뒤쪽에 이제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에서 행사를 하고, 정의선 회장과 그다음에 노동조합 지부장,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사장, 기아자동차 사장들이 모여서 사진 촬영한 것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는 뭐 이거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또 다른 뭐 같이 의논할 일이 있으면 말씀 나눠보시죠. 네, 아유, 저 하운태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좋은 그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그 세미나 역사상 최고의 레코드 150 피크 타임에 157명까지 들어왔는데요. 아주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깨지지 않는 기록을.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간단히 질문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예, 임석철 교수님. 예,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 임석철입니다. 네, 하운태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과에서 우리 이제 한국 최고의 기업의 CEO도 탄생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자부심도 되고 참 기쁘고요. 제가 맡은 분야가 이제 물류 SCM이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 겪으면서 현대자동차는 그 구매, 부품 조달 쪽에 어떤 서플라이 체인상의 공급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물류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기업 성패를 좌우한다. 기본 기술은 누구나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격차가 나지 않지만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와이어링 한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차량에 쓰는 전선에 대해 가지고 공급을 못 받아갖고 8만 대 정도의 차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원가를 중심으로 조달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서플라이 체인과 로케이션을 하는 것을 지금은 다변화해서 동남아 중국에서 하던 와이어링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하던 것을 리드 타임이 중국은 1주 이렇게 됩니다만은 동남아 베트남이나 태국 가면 3주에서 약 4주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물량이 많은 차종부터 베트남이나 태국 이렇게 해서 다변화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국내에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갖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중국 말고도 일본에서 무역 수출 규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반도체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는 뭐 자동차도 방송을 타지 않았을 뿐 엄청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에 의존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라든가 또 미국 또 국내에 분산해서 이중 개발해서 조달하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질문 드리면은 보통 이제 공급선을 단일화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복수의 공급선을 바꾸는 것이 보편적인데
어느 한쪽이 뭐 지진이나 깨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수하지만 이번 팬데믹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 이동 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일반적인 그 추측을 하는데 생산의 차질이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요? 실제는 이제 중국의 와이어링만 우리가 한 8만 대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우리 과거에는 이제 기술이 없어서 수입하는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원가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 자체가 약 그 KD 부품이 약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라서 와이링 외에는 뭐 생산에 지장을 준 적이 없고 뭐 리쇼링에 대해서 자동차 완성차 OEM보다도 부품에 대해서 리쇼링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최저임금이라든가 다른 노동 규제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 사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부터 그 가솔린으로 가는 차를 못 팔게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그다음에 그것이 그 현대차에 가져올 임팩트는 뭔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예. 뭐 CO2 규제는 뭐 예, 온난화와 관련해서 예. 북유럽에서 먼저 2025년부터는 신차는 내연기관, 소위 말해서 가솔린이나 디젤 차는 북유럽, 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서 판매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2030년, 또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뒤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 정부 중심으로 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 해서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서 내연기관을 쓸 수 있게끔 미국에서는 이제 CO2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제로 에미션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가장 앞장서서 이제 내연기관 판매를 신차 판매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전기차로 대응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이 이 얘기한 게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역 규제라든가 무역 마찰이 예상이 되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완성차 제조의 로케이션 전략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읽겠습니다. 기계공학과 이승호 학생입니다. 현재 친환경 추세에 맞춰서 포터는 전기 액센트는 수소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로. 앞으로 차에 대해서 수소와 전기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뭐 채팅방에 들어왔네요. 수소란 것은 수소 연료를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서 충전한 뒤에 그 전기를 이제 쓰겠다는 게 수소 연료 전지차인데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뭐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풍력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 전기를 만들어서 보존하고 이동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기술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 절대적으로 전기차가 유리하고 수소연료 전지차는 발전소를 차량에 갖고 있는 겁니다. 발전소에 발전을 해서 전기 배터리를 다시 쓰기 때문에 효율 측면에서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걸로 봐지지만은 이제 제일 핸디캡이 장거리로 갈 수 있는 배터리 충전의
효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용차나 이런 것보다는 상용차 또 열차, 선박 이런 것들은 수소 전기차에서 쓰던 기술이 똑같은 여러 스택을 두 개, 세 개 병렬을 놓게 되면 우리 엑센트 트럭에는 넥소에 쓰던 여러 스택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을 하면 선박, 또 열차, 발전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간다기보다도 그런 기술을 우리가 보유한다. 또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산업으로 가면 현대자동차가 빨리 패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예.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영학과 지금 통합과정에 있는 김익주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다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정보 교환을 통해서 빠른 정보 교환을 통해서 재고를 적게 갖고 하고 이제 각 벤더들 간의 그런 연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이제 그런 뭔가 생산량이나 그런 정보에 대한 좀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가 네,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현대차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로 이제 가면서 분명히 이제 저 내연기관보다는 그 관련 부품들이 더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렇게 다각화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변화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현대차에서는 그 재고 관리나 물류 관리에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 스프라이 체인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산 정보를 공유해야 네. 되는데 그게 오픈하면 문제가 네, 있냐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글쎄 지금 우리는 이제 한 달 정도의 생산 정보를 미리 업체에다 주고 또 일주에 이제 오다를 확정을 해주고 또 이틀이나 3일 전에 최종 이제 오다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도 더 짧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측의 정도를 올리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거 아니냐 싶고 그 정보 자체를 오픈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이라든가 또 리드 타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 이렇게 봐지고 전기차로 가면 지금 연구에 의하면 약 부품이 30% 줄어든다. 실제 이제 엔진 변속기가 없어지고 배터리나 모터로 가게 되면 부품이 전 차량이 구동뿐 아니고 전체 차량이 30% 줄어들면 결국 거기 들어가는 인원이라든가 공정길이라든가 뭐 에너지 네. 이런 것들이 비례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문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하고 어떻게 잘 해결할 거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라 그럴까 이 OEM에서는 이런 공정이나 부품 수가 줄어들지만은 또 산업 전체를 보면 다른 기회가 생긴다. 배터리나 모터 또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는 데에는 새로운 기술과 인력이 또 필요한 산업 전체는 효과가 더 늘어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 더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지금 원래 거래하시는 업체 말고 다른 1차 벤더들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걸 하면서
그럼 이런 변동성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준비를 생각하시는지 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예, 이제 산업 지도, 산업 변화의 지도, 또 고용 변화의 지도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컨벤셔널한 그 기술, 또 컨벤셔널한 그런 제품, 또 거기에 따른 고용 이런 것을 앞으로 연도가 가면서 이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개별 기업이 한다기보다도 국가나 또 국가기관에서 그런 걸 추진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정부에 또 그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2016년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 예, 정확히 아니,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그 채팅방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 빨리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한상민 학생입니다. 현재 UAM 사업부에서 플라잉카죠.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플라잉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되는 법 규제에 대해서 항상 의문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플라잉카를 개발하면서 법 규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드론을 띄우는 것도 우리가 규제 때문에 드론 산업 자체가 확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개발 자체가 늦어지는데 드론은 뭐 사람을 실지 않는데도 지금 뭐 기존 항공 라인하고 이제 중첩되거나 뭐 하는 것 때문에 거의 뭐 우리가 그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플라잉카가 되면 이 뭐 한국에서는 지금 법 규제로는 띄울 데가 없어요. 진짜 띄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라든가 또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답답하죠. 답답하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하고 협력해서 이런 걸 풀어야만 관련 산업이 실제 개발되고 또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지금 오늘까지 여기 하나가 또 들어왔네요. 예, 요거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빨리 읽을게요. 네, 읽었습니다, 교수님. 예, 그럼 발표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인데 저도 이제 2000년도에 제가 본사에 한 10년 있었는데 글로벌 제조 공장 로케이션 문제로 제가 그 본사에 한 10년 근무를 했는데 2000년 초반에 중국에 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현대 속도라 해서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 150만 대 생산 설비에 약 3분의 1밖에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제가 느낀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세계 1위 하는 제품도 중국에서는 힘을 못 쓴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일본과 한국을 놓고 볼 때 일본에 대해서는 막연한 어떤 기술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삼성 휴대폰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중국에서 부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축출을 뭐 당했습니다. 축출을 당했는지 뭐 축출이 도망을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현대도 제가 재작년 중국 가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한국이 세계 1위 하는 것도 중국 가면 발붙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회사 전체가 지금 제일 핸디캡이 중국 사업입니다. 중국 사업인데 뭐 좋은 전략이 있으면 우리 저 박사과정에 김홍택. 네, 후배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제가 회사 내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중국 한 20분 이상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 보기를 뭐 아주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배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가 중국에서 발붙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3시 5분이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있으면 마지막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 하나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화 사장님 읽어주시죠. 뭐. 예. 요게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예. 제가 R이 100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이게 뭐 에너지 그 수소 에너지 자체에 대한 것은 뭐 계질 수소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잉여 전기를 활용해서 그걸 전기는 자체가 보관하는 게 배터리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수소로서 에너지를 갖고 있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제일 친환경적인 건데 RE100에 대한 제가 뭐 프로젝트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에너지 자체를 생산하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모빌리티하고 연결해서 활용할 거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LG라든가 SK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 자체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는 그걸 이용해서 모빌리티 사업하고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분야가 좀 다르고 특히 이제 LG나 SK가 그 액화하는 그 수소를 액화하는 기술에 아마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하고도 이제 일부 기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액화라든가 이런 것이 운반이라든가 포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가에 돼야만 또 다른 에너지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 RE 100의 자체에 참여하는지는 제가 좀 나중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질문이 저희가 세미나를 지금 작년부터 2년째 4학기째 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그동안에 한 30번을 한 것 같은데 가장 그 질문이 활발할 정도로 현대자동차에 그 관심이 많고 물론 이제 하 사장님 인기도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하 사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여기 연암관에 자랑스러운 아주인 8명이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 사장님이시고요. 지금 사실 80학번이라는데 얼굴 뵈니까 뭐 청년처럼 보이는데 그런 젊음이 그 대기업 현대자동차를 이끌어가는 힘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아주대학교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아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강사료 이런 것도 다 거절하셔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12월 초에 직접 찾아뵙고 감사패를 드리고 또 내년도 달력도 하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진짜 현대사 엄청나게 바쁜 그런 시간에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후배들에게. 여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자, 우리 뭐 교수님도 그렇고 서 교수님도 그렇고 다 어려운 시절에 이제 학창 시절 보내가지고 원천동 7번지인가요? 우리가 산 7번인가 뭐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릴 때 아픈 추억 또 어려운 그런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뭐 학우들도 모처럼 이거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지금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학교를 한번 들렀습니다. 그냥 차 몰고 한번 이렇게 교정 한번 가봤는데 저 엄청나게 진짜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20대는 우리 인생을 갈림길을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인 동시에 젊은 시절은 정말 시간을 귀중하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전공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소양을 학교 4년 동안 갈고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놀기도 좋지만은 놀기도 그 시절이 제일 좋지만은 더 많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20대 학창 시절을 정말 시간을 쪼개서 귀중하게 보내야 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다 화이팅 하시고 학창 시절 잘 보내셔가지고 또 사회에 나와서 국가의 동량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해주신 저기 학생 또 교수 또 외부 학사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한은태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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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